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유시계열이 내년 가을 학기부터 가주 출신 신입생들의 등록금을 인상합니다. 4.2% 인상안이 통과되면서 연간 등록금은 13,000달러를 웃돌게 됩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에 대한 리콜 여부를 두고 유권자들의 찬반 여론이 팽팽합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 과반은 넘기지 못해 부동층의 표심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최대 전력회사가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소 150억 달러를 들여 전선을 매설하기로 했습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 공청회가 시작됐습니다. 한인단체들은 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위해 한인들이 공청회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또다시 2,00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자들의 코로나19 감염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4만 명을 넘었습니다. 마스크 규제를 복원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 다카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양강구도로 재편된 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후보 사이의 네거티브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가상 양자 대결에선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모두에게 열세로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특별 사면 여부에 대해 박범계 법무장관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지를 열었습니다. 33개 종목 324개 금메달을 놓고 세계 젊은이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될 도쿄올림픽이 여러 악조건 속에 개막합니다. 한국 선수단의 첫 경기에 나선 올림픽 축구팀이 뉴질랜드와의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충격패하면서 8강 진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1만 9천 건으로 3주 만에 다시 40만 대 건으로 복귀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부진에도 기술주 강세로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밤 최저 67도가량,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낀 후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84도에서 86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 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합니다.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7월 22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유시계열 대학이 내년 가을 학기 신입생부터 등록금 인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시평의회가 22일 등록금 인상안을 승인함에 따라 유시계열 대학은 내년 가을 학기 신입생들부터 등록금이 인상됩니다. 2017년 이후 첫 등록금 인상으로 유시평의회는 22일 17대 5로 인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등록금 인상은 2022-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4.2%가 인상돼 534달러가 오르면서 가주 출신 학생들의 연간 등록금은 13,000달러를 웃돌게 됩니다. 1학년 때 한 번 인상된 등록금은 재학기간 동안에는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후에 들어오는 신입생들의 경우에도 유사한 인상폭이 적용되며 입학하는 해에 한 번 등록금이 인상된 후 재학기간 최대 6년까지는 등록금 인상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2-2023학년도에는 2%의 인플레이션을 보탠 수치가 인상폭이 되며 그 이후에는 인상폭이 소폭 줄어 1.5%에서 적게는 0.5%의 인플레이션을 보탠 수치만큼 인상됩니다.
등록금 인상은 2026-2027학년도까지 적용되며 유시 평의회는 5년 후 다시 논의를 통해 해당 인상안 지침을 재승인하는 절차를 가질 예정입니다. 유시 측은 재정난으로 강의실과 기숙사에 초과 인원 현상이 나타나면서 질 높은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유시계열 대학 학생 절반 이상이 학자금 보조를 받고 있는데 이들은 학비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유섬 주지사가 지난 2021-2022 회계년도에 주정부 사상 최고액인 12억 7천만 달러를 유시에 지원한 점,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한 시기라는 점 등으로 이번 인상이 시의적절치 않다는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대학원 등록금은 인플레이션만 적용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연호입니다. 오는 9월 14일에 치러질 주지사 소환 선거를 앞두고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캘리포니아 폴리틱스와 에머슨 칼리지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주지사 소환 선거에서 주지사 소환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유권자는 48%로 소환을 지지한다는 의견 43%보다 높게 나왔지만 과반은 넘지 못했습니다. 9%의 유권자들은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만약 뉴섬 주지사를 소환할 경우 대체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는 물음에는 레리 엘더가 16%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53%의 응답자는 아직 대체할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소환 여부와 상관없이 내년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누구를 뽑겠냐는 질문에 대해선 42%가 게빈 뉴섬 주지사를 지지한다고 답한 반면 58%는 다른 후보에 표를 던지겠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처에 대해 유권자의 48%가 잘했다는 의견을 보였고 잘 못했다는 응답은 33%였습니다. 노숙자 문제에 대해선 유권자의 52%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7월 19일과 20일 이틀간 1,085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9%포인트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최대 전력회사가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소 150억 달러를 투입해 10,000마일 길이의 전선을 매설하기로 했습니다.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은 이 같은 내용의 전선 지중화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은 산불 위험이 가장 큰 지역을 중심으로 10년여에 걸쳐서 전선 10,000마일을 매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는 최소 150억 달러, 최대 300억 달러에 달합니다.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은 전력망은 그동안 서부 지역에서 대형 산불을 초래한 원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노후한 전선과 송배전 시설에서 튀는 불꽃이 바싹 마른 나무와 초지로 옮겨 붙으면서 산불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은 지난 2018년 최소 85명의 목숨을 앗아간 캠프 산불 참사와 관련해서 전력장비 관리 소홀에 따른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돼 배상금을 유족들에게 지불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화재 소식입니다. 선밸리 지역 이에 슈퍼마켓 건물에서 오늘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100여 명의 소방대원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화재는 오늘 오전 3시 11분경 8025 노스 와일랜드 애비뉴에 위치한 옛 슈퍼마켓 건물에서 발생했으며 100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1시간 35분 만에 진압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8만 스퀘어피트의 규모이고 소방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가 올 들어 처음 발견됐습니다. 카운티 해충통제국은 벨플라워와 스튜디오 시티 그리고 타자나 지역에서 채집된 모기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예방책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경우 5명 가운데 1명꼴로 증상이 발현되는데 주요 증상은 고열과 두통, 몸살, 구토 증세입니다. 또 바이러스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비율은 150명 가운데 1명입니다. 이번 주말 210번 프리웨이 서쪽 방면의 차량 통행이 공사로 인해 중단됩니다. 캘리포니아주 교통국 캘트랜스는 이번 주 금요일 밤 10시부터 월요일 새벽 5시까지 55시간 동안 210번 프리웨이 서쪽 방면 5번 프리웨이 만나는 곳부터 락스포드 스트리트 구간의 차선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크 스트리트과 락스포드 스트리트 입구, 야넬 스트리트 입구와 출구, 그리고 210번에서 5번 프리웨이 진입로 역시 차량 통행이 중단됩니다. 이 오픈뱅크가 올 2분기 순이익과 대출, 예금 모두 성장하면서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오픈뱅크는 올 2분기 640만 달러의 순이익으로 전분기보다 25%가 늘고 1년 전과 비교해서는 164%가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출은 13억 1천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11%, 1년 전보다 25%가 증가했습니다. 예금고는 14억 3천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11%, 그리고 1년 전보다는 28%가 늘었습니다. 오픈뱅크의 올 2분기 현재 총자산은 16억 달러입니다. 헐리우드 차병원이 새 학기를 앞두고 오는 7월 24일과 8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백투스쿨 화이자 백신 접종 행사를 개최합니다. 대상은 12살 이상 LA 카운티 주민으로 7월 24일 토요일과 8월 14일 토요일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1300 노스 버몬트 애비뉴에 위치한 헐리우드 차병원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성인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고 12살에서 17살 사이의 청소년은 부모나 가디언을 동반해야 합니다. 1차와 2차 접종 모두 받을 수가 있고 myturn.ca.gov로 예약을 할 수 있고 워크인으로도 받습니다. 접종 행사 동안 라이브 DJ와 런치도 제공되고 애플 에어팟과 기프트카드 래플 추첨 행사도 열리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시 14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 있습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메인 스트리트 구간 조금 전부터 위험 신호 켜져 있고 21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과 60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이 만나는 구간 인명피해 없는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91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애틀랜틱 애비뉴 입구에 역시 인명피해 없는 히트앤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트 LA 지역인데요. 7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애틀랜틱 블루버드 출구에도 역시 교통위험신호 조금 전부터 켜져 있습니다. 이 지역 지나시는 차량들 조심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0명을 넘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하루 2,767건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들 가운데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4월과 5월 백신 접종자의 코로나19 감염은 전체 감염자의 각각 5%와 11%를 차지했었지만 6월에는 20%로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감염된 백신 접종자들의 증상은 심한 단계는 아니었다고 보건국은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655명으로 어제보다 10명이 늘었고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율은 5.26%로 어제보다 0.06%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143명으로 어제보다 6명이 줄어들었지만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39명으로 4명이 늘어났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4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이 아직 거세지 않았던 지난 5월 수준으로 돌아간 건데 백신 접종은 늘렸다며 풀었던 마스크 규제를 복원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21일까지 집계된 미국 내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46,318명, 어느새 4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백신 접종 늘려 코로나19를 거의 잡았다며 성대한 독립기념일 축제를 즐긴 지 20일도 안 돼 1일 확진자 수가 4배 가까이 는 겁니다. 델타 변이 우려가 높아지기 전인 5월 첫 주 수준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편차가 큰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는 하루 2,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와 한 달 새 20배가 늘었다는 미국 CNN 보도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또 다른 전환점에 왔다. 힘을 합쳐 방어해야 한다. 그러니 백신을 맞아야 한다. 백악관도 전문가들도 호소에 더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미국 정부는 12살 미만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When will children under 12 be able to get vaccinated? Soon, I believe. Soon in the sense that I do not tell any scientist what they should do. I do not interfere. 미국 정부가 백신 접종자들에게 다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백악관 측은 일단 개인의 선택이라면서도 마스크 착용을 은근슬쩍 권하는 분위기입니다. If you are vaccinated, you get exceptional protection from the vaccines, but you have the opportunity to make the personal choice to add extra layers of protection if you so choose. 이미 상당 부분 정상으로 돌아간 미국 사회를 되돌리기 쉽지 않은 데다 믿었던 백신 접종마저 정체에 빠져 있어 미국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백악관은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현행 마스크 착용 완화 지침에는 변경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도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침 변경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을 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어떤 결정도 보건 전문가들이 주도할 것이라면서 지금 새로 발표할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바이러스와 전쟁 중이라며 우리는 그것이 끝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둘러싼 연방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 수백 곳에 달하는 연방기관이 백악관에 인력 복귀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 19일로 이미 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9월 6일인 레이버데이 이후부터 직원들이 출근을 시작해 연말까지는 전원 사무실로 복귀시키는 방침에 대해 각 기관이 세부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의 확산이 210만 명에 달하는 연방정부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특히 사회보장국이나 국세청 같은 기관에서 필수 서비스 제공과 직원 안전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상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의원 14명도 지난주 각 기관에 서한을 보내 즉각적 업무 재개를 압박했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이 세계보건기구가 제안한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2단계 조사 계획을 거부한 데 대해서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젠사키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중국의 입장은 무책임하고 솔직히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WHO의 2단계 조사는 미래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조사 진행을 방해할 때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중국은 추가 조사 차단을 시도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다카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CNN이 마련한 타운홀 행사에서 최근 텍사스의 한 연방 판사가 다카 제도에 대해 대통령 행정 권한을 과도하게 동원했다며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며 강한 어조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카는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 와 불법 체류하는 이들에게 추방을 면하고 취업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지난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등록된 수혜자 대부분이 중남미 출신이고 아시아에서는 한국 출신이 가장 많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타운홀 행사에서 이 아이들은 어릴 때 엄마 아빠로부터 합법적으로 미국에 간다는 말을 들었으며 이 아이들은 정말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총기 사건이 증가하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총기 불법 거래와 이동을 차단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오늘 법무부가 총기 밀거래 차단으로 강력 사건을 줄이기 위해 워싱턴 DC를 비롯해서 뉴욕과 시카고, LA, 샌프란시스코 등 5개 대도시에서 연방 총기 불법 거래 기동 타격대를 출범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총기를 불법으로 획득한 곳에서부터 이를 이용한 강력범죄 지역까지 전체 불법 거래 네트워크에 맞선 법 집행에 초점을 맞추고자 검찰과 연방, 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국, 그리고 지역정부 간 사법 파트너십을 구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동 타격대는 총기 습득이 쉬운 지역에서 제한적인 총기 소지법이 적용되는 곳으로의 총기 이동을 막고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번 대도시 기동 타격대 출범은 지난달 초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총기 범죄에 초점을 맞춘 폭력 범죄 예방 전략의 후속 조치입니다. 한인 4명 등 8명을 숨지게 한 애틀란타 총격범이 낮은 처벌을 받기 위해 형량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틀란타 언론 컨스티튜션은 오늘 조지아주 체로키 카운티 검찰이 총격범인 로버트 애런 롱과 형량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풀턴 카운티 페니 윌리스 지검장은 체로키 카운티 검찰과 롱이 다음 주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2살의 백인 남성 롱은 지난 3월 16일 애틀란타 시내 스파 2곳과 애틀란타 근교 체로키 카운티의 마사지샵 한 곳에서 총격 사건을 일으켜 8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롱이 체로키 카운티 검찰과 형량 협상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극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활동이 전격 중단됐던 국방부 산하 자문단이 조만간 인적 구성을 마치고 활동을 재개합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 산하의 정책, 과학, 업무, 보건, 혁신 등 5개 주요 자문단이 곧 활동을 재개한다고 말했습니다. 5개 자문단에는 42개 이사회와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들 이사회 등을 면밀히 검토해왔던 자문단의 권고안을 살펴본 뒤 복원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문단 차원의 작업은 끝난 상태라며 어떤 이사회가 재구성될지, 인사 구성이 어떻게 될지 등 세부 사항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오스틴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 2월 백지 상태에서 검토가 끝날 때까지 모든 자문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며 자문단 소속 인사 전원을 해임했습니다. 국무부가 웬디 셔먼 부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대북 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사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익이 맞으면 우리는 중국과 협력을 추구한다면서 북한은 적어도 약간의 이익이 맞는 영역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일 방문에 이어 25일과 26일에 이루어지는 셔먼 부장관의 방중을 거론하면서 경쟁적 요소와 적대적 요소, 잠정적 협력 요소까지 양국 관계의 전체적 측면이 의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중국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파악해보기 위해 할 일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한국 소식입니다. 양강구도로 재편된 민주당의 이재명, 이낙연 후보 사이에 네거티브전이 격화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상황까지 소환이 됐습니다. 이 지사는 당시 사진 자료를 봐도 이 전 대표가 탄핵에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이 전 대표 측은 민주당 적통 후보를 흔들기 위한 부당한 네거티브라면서 반발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약 후퇴 지적을 받았던 기본소득 정책의 재정비를 마치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임기 안에 청년에게는 한 해 200만 원, 나머지 전 국민에는 100만 원씩 주자는 내용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공세는 수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이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가담한 증거 자료가 있다며 투명하지 않은 안개 속 정치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크럼까지 짜가면서 탄핵 표기를 강행하려고 물리적 행동까지 나서서 하셨던 것 같은데 반대표 던졌다고 하니까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이재명 캠프 측도 지난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안 상정 당시 본회의장 사진을 공개하며 적극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항의할 때 이낙연 의원은 무심한 눈빛으로 무엇을 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이낙연 캠프 측은 탄핵 프레임을 더 씌워 민주당 적통 후보를 흔들려는 부당한 네거티브로 규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탄핵 소추안에 반대표를 던진 게 사실이라며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이 전 대표는 김경수 전 지사 확정 판결로 무주 공산이 된 PK 민심 다독이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지사로서 이 일을 하기는 어렵게 되셨지만 그러나 그가 추진해온 정책은 올바른 정책입니다. 그런 가덕 신공항의 개항과 메가시티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저희들도 다른 후보들도 노 전 대통령 탄핵 이슈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밝히며 존재감 부각에 집중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자신은 탄핵 저지를 위해 의장석을 지켰다며 적통성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저는 의장석을 지켰습니다.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서 정말 갖은 노력을 다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낙연 후보는 다른 정당에 있었지 않습니까? 박용진 의원은 이런 공방 자체가 구태 정치라면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경선 공방이 갈수록 가열되자 민주당 지도부가 신사협정까지 제안했지만 서로에 대한 공세 수위가 가라앉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모두에게 열세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등이 조사한 결과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지사는 46% 지지를 받으면서 윤석열 전 총장을 13%포인트 앞섰습니다. 또 이낙연 전 대표 대 윤석열 전 총장 대결에서도 42%대 34%로 이 전 대표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야 주자를 모두 합친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27%, 윤석열 19%, 이낙연 14%로 윤 전 총장은 1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의 18살 이상 1,003명을 조사한 결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이 잇따라서 구설수에 오르면서 이 모습을 지켜보는 제1야당 국민의힘도 초조한 모양새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른바 여의도 덩치를 멀리해 성공하기 어렵다며 입당을 압박했고 윤 전 총장은 여의도 덩치가 따로 있느냐며 반박을 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방역 최전선의 간호사들을 만난 윤석열 전 총장. 현장을 돌며 대선 주자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출마 선언 20여일 만에 여론조사 지지율이 흔들리는 추세입니다. 정치권의 대체적 판단은 주 120시간 근무 같은 최근 잇따른 본인의 발언 논란을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었더라면 정말 질서 있는 그 처치나 이런 진료가 안 되고 아마 일남부터 일어났을 거다 하는 얘기를. 결국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지지율 추이가 위험하다, 잘못된 조언을 듣는 것 같다며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서둘러 입당하라고도 했습니다. 여의도 정치에 대한 거부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도 안철수 대표께서 그런 선택하셨을 때도 최종적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러나 윤 전 총장은 여의도 정치가 따로 있냐고 반박했습니다.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또 조사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상황에 따라서 또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홍준표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나라를 거덜내는 무상분배라고 하며 여당과 각을 세웠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태영호 의원,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을 만나 당내 인사와 접촉면 늘리기에 나섰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등 야권 대선 주자들은 천안함 희생자 유족의 빈소를 찾아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하셔야 돼요. 수도권 4단계에 이어 비수도권도 잇따라 거리두기를 올렸는데도 확진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2주 더 연장될 것이 확실시되고요. 문제는 비수도권 지역인데 추가로 방역 강화 조치가 필요할지 정부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률이 올라올 때까지 이동과 접촉을 줄이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합니다. KBS입니다.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가 시행 중인 수도권의 경우 주간 확진자 증가폭이 점차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더디지만 조금씩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당국은 평가합니다.
반면 비수도권은 비중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전국적인 추가 방역 조치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적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부 유행이 심각한 대도시에서는 4단계 적용도 검토해 봐야 됩니다. 델타 변이가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는 데다 생활 속 연쇄 감염이 이어지면서 유행의 정점에 오지 않았고 4차 유행이 3차 때보다 더 길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특히 인구 이동과 접촉을 20% 줄여야 유행 관리가 가능한데 아직은 그렇지 못해 수도권 4단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알 수 있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3을 넘었습니다. 사회 활동이 활발한 청장년층에서 확진자 대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사회적 접촉을 줄이는 게 최선이라고 지적합니다. 특정 업종에 대해서 영업을 조금 더 제한해야 한다든가 모일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조금 더 제한한다든가 이런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고강도 거리두기가 길어질 것에 대비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선택적 방역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방역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상의 범위는 넓어지게 될 수밖에 없죠. 두 감염에 대해서 그것을 보다 강화를 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탄력적인 조치 부분들이 필요해 하지 않을까. 정부는 오늘 수도권 4단계 2주 연장 여부를 발표하고 비수도권에 대한 방역 강화 방안도 다음 주 초쯤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황종호입니다.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제도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이후로 격리 면제자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일 이후 격리 면제를 받은 입국자 2만 2천여 명을 진단검사한 결과 21일 기준으로 아랍에미레이트와 우간다, 폴란드, 멕시코, 그리고 미국에서 입국한 23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기준으로 격리 면제 입국자 16,900여 명 가운데 12명이 확진됐는데 닷새 만에 11명이 추가되며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인된 누적 23명 가운데 19명은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서 입국을 했고 나머지 4명은 우간다와 폴란드, 멕시코, 그리고 미국에서 1명씩 들어왔습니다. 격리 면제자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23명이 맞은 백신을 종류별로 보면 절반이 넘는 13명이 중국산 백신인 시노팜을 접종했습니다. 이어 파이자가 6명, 아스트라제네카 1명입니다. 나머지 3명 가운데 2명의 백신 접종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다른 1명은 격리 면제자인 부모와 함께 입국한 6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방한 중인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오늘 9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열어 대북 정책 등 한미 양국의 주요 현안을 논의합니다. 한미 외교차관은 오늘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대북 해법을 비롯해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반도체와 고용량 배터리 공급망 강화, 아세안 지역 영내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거론됩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놓고 양측 간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지도 주목됩니다.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지난해 7월 이후 1년 만으로 바이든 정부 들어선 처음이고 두 차관은 도쿄에서 한미일 차관 협의회를 가진 지 이틀 만에 다시 회동하게 됩니다. 한편 한국 시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 방한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을 접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특별 사면 여부가 정치권 등의 관심이었는데 박범계 법무장관이 8.15 사면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지를 열어놨습니다. KBS입니다. 8.15를 20여일 남겨놓고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 특별 사면 가능성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사면은 아직 지시가 없었다 이렇게 아직을 붙이면 되는 겁니까? 박범계 법무장관은 현재까지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포인트 사면이라면 몰라도 시기적으로 준비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8.15 특별 사면이 가능할 텐데요. 시기적으로는 지금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특별 사면 가능성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 장관은 다만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하지 않고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8.15 가석방을 하려고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이 가능한 재소자 수감 기간을 일괄 5% 정도 완화했는데 이 부회장은 이달 말이면 형기 60%를 넘겨 가석방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권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얘기가 여러 번 나왔지만 정의당은 특혜라고 문제 삼는 상황입니다. 이재용 장도 8월이면 형기의 60% 정도를 마친다 그러니까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 5월 기준 완화가 어떤 기준에 따라 무엇이 바뀌었는지 박범계 법무장관은 해외 사례를 들며 가석방률을 높이는 것은 취임 때부터 지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경제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주간 실업지표 등 경제지표 부진에도 기술주 강세에 3일 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오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25.35포인트가 오른 34,823.35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8.79포인트가 상승한 4,367.48, 나스닥 지수는 52.64포인트가 오른 14,684.60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올해 2분기에 월가 예상을 뛰어넘는 매출액과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경제매체 CNBC는 트위터가 2분기 매출액 11억 9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20센트의 성적표를 거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가 집계한 월가의 컨센서스인 매출액 10억 7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7센트를 훌쩍 뛰어넘은 것입니다. 매출액은 작년 동기와 견주어 74% 증가한 것으로 2014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트위터는 광고주의 수요가 광범위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이익도 작년 2분기 13억 8천만 달러 순손실에서 올해 2분기에는 6,56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월간 활성 이용자는 시장의 기대치인 2억 6,200만 명에 다소 못 미치는 2억 6천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델타항공과 코스트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에어비앤비, 브리티시 항공 등 대형 글로벌 기업의 홈페이지가 오늘 도메인 네임 서비스 DNS 오류로 접속이 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업체인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의 시스템에 작은 결함이 생겨서 이들 회사의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먹통이 됐다 복구됐습니다. 오라클과 아마존 웹 서비스도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역시 이 문제로 영향을 받았다가 곧바로 운영이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카마이는 웹사이트 주소인 도메인을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시스템인 DNS의 버그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고 장애는 약 1시간 동안 지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이버 공격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이 회사는 덧붙였습니다. 아카마이는 트위터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조치에 나서서 현재는 서비스가 정상 운영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1만 9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5만 1천 건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주 만에 40만 건대로 복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35만 건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과 다른 결과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깜짝 증가에 대해 고용시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이번 달에도 고용 상황은 나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인도발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있지만 회복 중인 경제의 발목을 잡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고 스티브 잡스가 쓴 입사 지원서가 가상자산인 대체 불가능 토큰 NFT로 경매에 나왔습니다. CNBC는 잡스가 1973년 손으로 쓴 입사 지원서의 원본 문서와 이를 디지털화한 NFT가 한꺼번에 경매에 붙여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런던의 기업가 올리 조시가 마련한 경매는 6일 뒤인 동부시간 28일 오후 5시에 마감될 예정입니다. 경매가 이루어지는 웹사이트에는 원본과 NFT 중 어느 쪽이 더 가치가 높은지를 알기 위해 둘을 한꺼번에 경매에 붙이게 됐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원본 문서에 매겨진 경매액 최고가는 $14,000, NFT 버전의 경우
703달러 90센트입니다. 원본 지원서는 지난 3월에도 경매에 나와서 약 22만 2천 달러에 팔린 바 있습니다. 우버가 화물 트럭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인 트랜스플레이스를 2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합니다. 우버는 사모펀드인 TPG 캐피털로부터 이 같은 가격에 트랜스플레이스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보도했습니다. 우버는 인수대금 가운데 7억 5천만 달러는 우버의 보통주로 나머지 약 15억 달러는 채권을 발행해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거래로 우버의 사업 영토가 국내 물류 부문으로 확장하기도 했다고 짚었습니다. 댈러스에 기반을 두고 있는 트랜스플레이스는 2000년 6개의 트럭 화물 업체가 합병해 탄생했습니다. 주요 고객으로는 소비자 제품을 만드는 콜게이트, 팜올리브, 식료품 업체인 델몬트, 자동차 부품 업체 이튼 등이 있습니다. 이번 인수는 우버가 운송 사업을 확장하려 모색하는 와중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이 코로나로 지친 한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며 국민을 하나로 묶는 무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에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우리 국민은 스포츠를 통해 큰 위안을 얻고 하나가 됐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는 경기를 즐기면서 마음껏 기량을 펼쳐달라며 메달 획득과 관계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국민은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단의 안전과 건강이라며 정부는 선수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경기를 치르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올림픽은 관중석의 응원 없이 경기를 치러야 하지만 5천만 국민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며 자신도 개막식에 참석하거나 경기를 관람하지는 못하지만 온 마음으로 응원을 하겠다며 방일 무산에 대한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33개 종목 324개의 금메달을 놓고 세계 젊은이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될 도쿄올림픽이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 개막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유행 속에 선수도 관중도 달라질 이번 올림픽의 모습 YTN이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사고 10년째가 된 후쿠시마 원전발 방사능은 식재료에 대한 우려를 키웠고 육상 종목을 삿포로로 옮길 정도로 무더운 도쿄의 낮 기온은 35도 안팎에 이릅니다. 갖가지 난제 가운데 가장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건 코로나19 상황입니다. 感染は拡大するかもしれないし、また収まる方向に行くかもしれないという状況でございますので、具体的にはですね、そういう状況が出てきた時に、考えていくということになろうかと思います。 도쿄에서만 하루 1,800명 넘게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이 때문에 일찍이 대회 불참을 선언한 북한에 이어 서아프리카 기니도 올림픽에 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메달 기대주들도 잇따라 참가 자체가 불발되고 있습니다. 올해 유럽 수영 선수권 개인 혼영에서 우승을 차지한 러시아 일리아 보로디는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고 세계 랭킹 1위인 여자 사격 스키트 최강자 엠버 힐도 확진됐다며 참가 포기를 알렸습니다. 무엇보다 기쁨에 찬 선수와 관중이 얼굴을 제대로 마주하기 어려운 점은 지난 올림픽과 큰 차이입니다. 관중 정원의 절반은 입장시키기로 했던 올림픽 방침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며 경기의 97%는 무관중으로 바뀌었고 私どもは前から無観客が望ましいということは申し上げているところです。オリンピックをやるんであればなるべく小規模にして矛盾したメッセージを出さないということが非常に重要なので 마스크를 쓰고 시상식에 올라올 선수들은 스스로 목에 메달을 걸며 방역을 이유로 메달을 깨무는 세레모니도 할 수 없습니다. 일본 현지에선 아직도 올림픽 반대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연일 시위가 열리고 있어 즐거워야 할 스포츠 축제는 위험한 실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한국 선수단 첫 경기에 나선 올림픽 축구팀이 첫 경기에서 충격적인 패배로 8강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대표팀은 뉴질랜드의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상대 수비벽에 고전을 하다 후반 25분 상대 스트라이커인 우드에게 결승골을 헌납해 0대1로 졌습니다. 1패를 떠안은 올림픽팀은
25일 루마니아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올림픽이 개막하기도 전에 코로나19에 감염돼 경기를 치르지 못하는 선수가 벌써 5명으로 늘었습니다. 선수가 확진될 경우 경기 진행 방식은 종목마다 다른데요. 만일 감염자가 속출할 경우 올림픽 자체를 멈출 수도 있을까요? YTN 짚어드립니다. 일본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칠레의 태권도 선수. 선수촌에 투숙하다 확진돼 짐을 싼 선수들. 이렇게 코로나19에 감염된 선수들은 열흘 동안 격리돼 치료를 받게 됩니다. 격리가 끝나면 경기를 뛸 수는 있지만 대부분 그 안에 경기가 끝나버려서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확진 선수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지는 종목마다 다릅니다. 단체 종목의 경우 예비 선수가 출전하지만 양궁 남녀 단체전처럼 대체 선수가 없으면 경기 없이 상대팀이 승리합니다. 개인전 결승에 진출한 선수가 확진되면 다음 순위가 결승에 오르는데 복싱처럼 결승전 없이 확진자는 은메달, 다른 한 명이 금메달이 되기도 합니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선수는 경기 시작 6시간 전에 PCR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으면 출전할 수 있습니다. 만일 확진자가 속출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면 즉각 오자 회담을 열어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If the circumstances should change, then we will have another immediate meeting, 5 parties meeting.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이 중단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강행 의지가 더 강해 보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도전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고 WHO 사무총장도 코로나19에 대한 빠른 대응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The mark of success in the coming fortnight is not zero cases cared for as quickly as possible. 우리 선수단은 230여 명 선수를 관리하기 위해 의무 인력 10여 명과 방역 전담 인력이 도쿄에 함께 머무르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7월 22일) 목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LA론 오늘 하루도 덥게 느껴지는 날씨였는데요. 맑은 날씨가 저녁에도 이어지고 바람은 5마일 정도, 습도는 55%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 LA 다운타운 지역은 67도가량에 머물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낀 후 차차 맑아지는 날씨가 이어지겠고 내일 낮 최고 기온 85도에서 86도가량, 밤 최저 65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주말인 토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낮 기온이 80도 정도로 주중보다는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내일 낮 최고 93도, 밤 최저 64도, 바닷가는 내일 낮 최고 74도, 밤 최저 66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하와이 호놀룰루 날씨입니다. 오늘 저녁 대체로 흐리고 바람이 25마일 정도로 불고 있습니다. 밤 최저 75도가량, 내일 역시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내일 20마일 정도가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 86도가량 되겠습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오늘도 서울 낮 기온 섭씨 36도를 보이면서 어제만큼 숨막히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37도까지 치솟아서 이번 더위에 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 이어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던지고 있었는데요. 경기 후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 후반 관리가 중요한데 말이죠. 지금 불펜에는 누가 나와 있을까요? SMG가 있어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요. 네. 서울 메디칼 그룹. 말씀드리는 순간 불펜에서 나오는 SMG. 네, SMG가 인생 후반을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네. 5스타로 인정받은 의료 서비스. 인생 후반의 확실한 구원이네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죠. 서울 메디칼 그룹.